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우리 수술실 CCTV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죠. 예민한 부분이고, 또 갈등도 또 없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인데, 자, 이제 이게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이후 6년 만에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게 우려되는 면도 또 있죠. 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좋은 점도 있고 좀 우려되는 면도 있고 항상 그게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될 텐데 2023년부터는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로 달아야 되고 그리고 환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을 해야 됩니다. CCTV는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촬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촬영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녹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를 받으면 녹음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의료인의 동의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저 어디 막 녹음을 해봤더니 거기에서 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모에 대한 품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사람 완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물 취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옆집 개가 죽은 얘기를 한다든가 뭐 다른 얘기들 하고 수다 떨면서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요 모르겠어요. 거기 익숙해지면은 수술을 할 때도 뭐 다른 얘기 하면서도 여기는 이걸 집중할 수 있다 그런지는 몰라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들은 그런지 몰라도 이 수술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좀 이제 그죠? 예,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에는 너무 불안하죠. 수술을 받는 사람들 목숨이 달린 일인데 거기에서 혹여라도 실수할까 저 미드에 나오는 것처럼 의사들은 이렇게 온 신경을 여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도 나고 의료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의료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보면은요,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면 뭐 대리수술을 시켰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의료사고 날 때 보면은 그 뒤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다. 수술하겠다고 사람 옆에다 이렇게 마취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막 생일 파티 축하하고 그게 어떻게 되지 이게? 우리는 보통 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탁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장갑 탁 하고 막 소독 딱 하고 그리고 막 정신 집중 못하는 것 같으면 한 대 막 옆에 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수술하는 줄로만 알았더니 안 그런 데들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잘하고 있겠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 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까 이제 의료사고 얘기를 했는데 의료사고가 나게 되면은 누구의 잘잘못이냐 이거를 따질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보통은 의학적인 전문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고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의료사고를 입증하기가. 의료사고로 죽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을 해요. 이건 뭐 전문가들이 거기에 맞서는데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대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엔간하면 자기네 쪽 편에 유리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의료계에서 또 약간 이렇게 쟤는 뭐야? 지만 잘났어?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기도 하고 그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현지 의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좀 나름의 애환도 있나 봐요. 스스로들도.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환자의 생명 그리고 환자의 인격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취지 속에서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응급 환자에 대해서 이거 뭐 촬영을 한 해 만에 이런 거를 신랑이 하지 않고 그때는 촬영 거부하고 응급 환자는 그리고요,
다룰 때 계획된 대로 이렇게 처치를 못하고 응급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응급 상황에 빠지면은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뭐 즉자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즉자적으로 대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고위험 수술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여기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촬영 거부가 가능하게, 촬영을 요구하면 괜찮아요, 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촬영 저는 싫어요, 촬영하면 신경 써서 수술 못하겠어요 할 수도 있게끔 또 이제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다면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CCTV를 꺼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요게 비용이 초래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요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CCTV 설치는 2014년 수술실 생일 파티, 여기 나와 있죠.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새로운 의료기기가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의료기기가 도입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의료기기에 대해 가지고 의사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그 직원 불러다가 당신 좀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 배우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거기 누워있는 환자는 뭐예요 그러면? 응? 그래가지고 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같은 게 있기도 했고, 의료실 내 성범죄 같은 것도 끊이지 않고 이제 자꾸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의료계는 의사들을 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냐? 대부분의 의사들은 안 그럴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위해서 노력 봉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제기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제기이기도 해요. 왜냐면은요, 우리 그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 범죄 단속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차량으로 막 도주하는데 그거를 추격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에 범인이 탔어요. 탔는데 그거를 추격을 못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 추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온 동네방네에 이게 이제 가다 보면 주요 도로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어느 길을 나와서 어디로 진입했다, 이런 거를 알고 그거로 명령 지시해서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국민 전체가 그러면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뭐 잠재적 범죄자냐, 지나가는 사람 다 찍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사생활도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 사생활,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몇 월 몇 시에 어디에 갔다,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그거를 다 국가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막 반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대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설치가 됐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불쾌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거야. 그렇고 그 전에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주민등록 만들 때 지문 하잖아요. 지문. 10손가락 지문을 다 봤죠? 다 봤는데 이 지문을 받는 나라도 선진국에서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을 통제하겠다 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막 지문 채취하고 하는 것도 불쾌하다,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막 이거를 이제 선언하고 이런 거에 맞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인권단체나 이런 데들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어때요? 오히려 지문이 등록돼 있으니까 범죄자를 잡는 데 너무 유리하고, 그래서 내 지문 정도 거기에 있는 거는 내가 양해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사회적 합의가 거의 이제 된 게 아닌가 보여지죠. 그래서 의료계도 지금 당장에는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런데 또 만약에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의사들 자체를 약간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말이야 수술실에 대리 수술이나 하고 사담이나 나누고 거기서 성희롱이나 하고 이런 존재로 취급되는 게 더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도 있고, 또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면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느 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는 한 거지만 당사자들이 또 이거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앞으로 법을 또 다시 개정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의료 분쟁에 대비해서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를테면은 뭔가 이게 아까 제가 응급 얘기할 때 좀 섞어서 말씀드린 건데 긴박하게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잘못되면은 이거 책임이 나한테로 거꾸로 돌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의료행위를 이건 하지 말까? 이렇게 자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막 판단하고 이러고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봐야 되는데 그 망설이게 되는 이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점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 국제 외교 쪽으로 이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외교인데요. Five Eyes. 뭐 5개의 눈? 뭐 이런 건가요? 네, 그죠? 네. 그런 것 같죠? 한국이 포함되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이브 아이즈는 1956년에 이거 냉전 체제 때네요. 한참. 이 냉전 체제 때 영어권 5개국이 기밀 정보 동맹체로서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이게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그런 어떤 나름의 협정이에요. 자기들끼리의 협정인데 여기 보니까 미국하고요, 영국하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5개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영국 쪽에서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간 나라들이라고 사실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친밀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땅덩어리는 좀 크고 또 이게 오세아니아 대륙의 핵심 국가다 이런 건 있지만 사실 뭐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는 그리고 몇몇 개 나라가 오세아니아 많지도 않은데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함도 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마음이 다 통하는 사이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요,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의 최고의 우방의 한 국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런 협력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하원에서 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대 대상 국가로 꼽을 때 한국을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쟁 당사국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다음에 일본, 인도, 독일 같은 국가들은 이거는 우리가 정보 공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밀 정보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면 물론이고 정보전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획득한 정보도 다 공유를 더 해야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게 기밀 정보의 동맹체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권의 부분이 살짝 좀 침해되는 측면도 있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질감이 없어야 돼요,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다라는 인식이 딱 있어야 되는데, 뭐 미국은 우리가 뭐 혈맹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가 이 정보를 다 공유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죠? 그러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외교부에서도, 우리 뭐 고려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서고 있기는 한데요. 예, 그러기는 한데, 근데 이런 제안이 이제 하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국제외교에서는 좀 중요한 또 하나의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언론 뉴스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크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요 부분은 좀, 한번 좀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들고 와 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안보 쪽으로 가서 보면 2026년에는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시대가 열린다. 와, 100만 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 정도는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을 주겠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되잖아요. 공무원이 된다라고 치고 이제 9급 1호봉이 됐다. 그러면요,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은 정도 수준의 월급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 거에 비춰보면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야 이거 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야 이게 항상. 뭐 이런 걸 안 주다가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야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기간 동안 국가의 군역을 하는 거잖아요. 군역을 하는 건데 군역을 하는 방식이 물론 국방비의 일부를 같이 분담한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정남이라고 표현하죠. 역사 공부하면 한국사 공부하면 정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신체 건강한 남성, 젊은 남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한참 여름에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 이제 넘어가는 초여름 이때 싱그러움을 가지고 있는 때이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인데 그 당시엔 또 몰라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혼자 자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내 인생 시기에서 이때가 꽃 같은 시기구나. 꽃이 한참 피어야 될 시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꽃이 핀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 상황이 못 되죠. 네, 그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염려가 앞서고 그리고 예전보다 취업하기도 어려워진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 논리만 이제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죠. 그 시기를 잘 모르고 지나면. 근데 저 때도 그러긴 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때 열심히 뭔가를 자꾸 쌓고 실력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 있죠. 네. 그래갖고 이때 보면은요, 아직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초년생이고 그러니까 많은 대우를 사회에서도 못 받기는 해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대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를 거의 그냥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는 거야. 조국이 없으면 네가 있겠어? 이런 당위성으로만 접근을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제는. 예, 국가가 경제력도 좀 생겼고 그러니까 아직은 남북대치 상황이 있고 여전히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주변에 위협이 될 만한 국가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뭔가 좀 이제 국가가 좀 다른 각도에 접근해 봐야 되지 않냐. 우리 모병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모병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은 경제적으로라도 좀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상을 어떻게 해줬어요? 보상을요,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가산점을 줄게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군대에 데리고 와놓고 군대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공무원 시험 보면 거기서 보상을 해주겠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 기회에서 제약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도 군대 갔다 왔는데 니들이 차마 그냥 이렇게 윽박지르는 셈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저처럼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를 갔다 오고 저보다 한참 어린 후임한테 전 좀 군대 늦게 가게 돼가지고 한참 어린 후임들한테 그거 있잖아요. 저기 뭐지? 그거 있잖아. GS 지진가? 그렇게. 한 정치인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욕설 파문이 있었는데, 욕설 아니냐? 그때 아니다! 이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둘러대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게 그런 것처럼 있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한참 어린, 선임이지, 저보다는. 위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를 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그랬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욕도 하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 군대 갔다 왔어요. 그렇게 군대 갔다 왔는데 저한테 국가가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뭘 해줬어요, 그걸. 물론 전반적으로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있으니까 나도 그만큼 했다. 이런 논리는 동의를 하는데 국가가 내가 군대 갔다 온 걸로 나한테 보상해 준 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군 가산점 제도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했으면 가산점 혜택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늦게 가는 바람에 저는 그때도 그것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폐지된 다음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게 어찌되었건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도 누군가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공무원 군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데 가가지고 이걸 보상해 주겠다 하냔 말이에요. 군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안에서.
군대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군대 안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이 옳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큰 논란 없이 이제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가 2026년부터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하루 기준 8,790원인 장병 기본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급식비 이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급식 하루 3끼를 주는데 이 돈이에요. 3끼에 이 돈이면은 글쎄 집단적으로 음식을 장만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이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요. 혼자 거를 준비하면 뭐 혼자 거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사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단가가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도, 보면은 막 밥을 오늘 이런 걸 먹었다 이런 걸 막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막 너무 이게 진짜 군대 보낸 부모들 진짜 가슴 찢어질 것 같아. 이제 그런 상황에 밥들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그거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면은 예전보다도 못 주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 못 주는 것 같은데, 그게 특별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맨날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랬다 이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알려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공분도 사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도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기본 급식비를 2024년에는 70%가 인상된 15,000원 안팎으로 책정된대요. 그럼 하루 3끼를 먹는데 15,000원이면 1인당 5,000원씩 한 끼에. 근데 이 대규모로 음식을 만드는데 5,000원씩 하면은, 요거는 저가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통의 끼니를 때우는 것보다는 더 잘 먹여야죠. 당연히. 이거 고맙잖아요. 가서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 같은 때 가서 이제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그 정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국방부는 우선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 6,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예비군 훈련 갔을 때도 정말 만 얼마 막 이렇게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47,000원 수준인 훈련 보상비, 지금도 꽤 많이 올랐네요, 저 때보다는. 근데 이거를 이제 13만 2,900원까지 인상하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이 정도면은 위로금 정도는 되겠다, 그죠? 하루 일당. 일단 최저임금으로 일을 해도 이거보다는 더 줘야 되긴 하는구나.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혀졌고요. 저녁 시에 수령하도록 요거 우체국에서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우체국 등에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같은 것들을 이제 가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3분의 1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월최대 적립 한도인 40만 원을 육군 복무 기간이 18개월간 적립할 경우에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자기가 이제 원리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40만 원씩 계속 넣으면 754만 2천 원이 되고, 여기다 국가가 251만 원, 3분의 1 정도 수준을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괜찮네요. 그죠? 제대할 때 그래도 1,000만 원 딱 들고 나올 수 있게. 물론 이거는 자기 월급에서 쪼개서 넣어야 되겠죠, 이거야.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보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한국판 뉴딜을 적용해 디지털 강군 그리고 스마트 강군을 구현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방부는 2026년까지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에 기반한 모의훈련 체계 10종을 개발하기로 했고, 이제 이렇게 가야죠. 좀 첨단화돼야지 다. 군단 4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1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좀 봐둘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 미디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